엄청 이제 맞으셨대요. 마가야로 조센징 이렇게 하고 너무 쓰레기 같은 행동을 그때 일제에서 많이 했었어요. 도망을 치다가 잡히면 호된 폭행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일본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당시 미개했던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취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책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상당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강제동원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아동 인권의 측면에서 강제동원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굉장히 새로웠고, 아동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했었던 보도가 없었다는 게 더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실제로 만난 피해자에 대한 기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전시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끌려갔기 때문에 또 이 시간도 많이 안 남았다는 걸 좀 취재하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강제 동원이 본격화된 거는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이 만들어졌을 때요. 그때 본격적인 태평양 전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을 차출해서 군사시설로 보내거나 아니면 실제 군대로 보낸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연인원으로 한 780만 명 정도가 동원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1938년부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까지. 이게 780만 명이라는 거는 연인원이라 한 사람이 여러 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강제 동원 중에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가장 포괄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담는 말은 강제 동원이에요. 강제 동원에는 뭐 노무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뭐 일본군 성노예도 거기 포함이 되죠. 이 황보영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4살 때 이제 만주로 이제 끌려가셨어요. 아버지가 징용을 당한 상태여서 이제 뭐 오빠나 이런 분들의 징용을 막기 위해서 만주로 이제 강제로 이제 가셨어요. 이 만주가 엄청 춥다 보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다 물이 얼어서. 물이 이렇게 얼어 있으면 그거를 망치로 해서 꽝꽝꽝 깨서 이게 드셨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오죽하면은 소 똥물을 드셨대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소 똥물이라도 이렇게 막 드신 거예요. 한수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친구랑 놀던 중에 갑자기 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뭐 누가 와갖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수님 할머니와 그 친구분 두 분이 같이 이제 끌려가셔갖고 광주에 있는 이 방적 공장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엄청 이제 맞으셨대요. 실수를 하거나 이게 잘못을 하면은 마가야로 조센징 이렇게 하고 팍팍 계속 이게 때리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면은 계속 등이랑 어깨를 때리지. 멍이 나을 때쯤 되면은 또 때리고, 나을 때쯤은 또 때리고 하니까 여기가 그냥 시푸릉댕이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막 손가락에 좀 굽어 계신데 이것도 그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좀 맞아서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 행동을 그때 일제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 공장에 가면 밥그릇이랑 국그릇 2개를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때가 되면은 밥을 주는데 그 양도 굉장히 좀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나뵌 분 중에서는 그 월급을 유일하게 받으신 분이 이 한수님 할머니신데 이 한 달 월급을 5원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 5원이 얼마 정도냐면은 김밥 한 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래요. 그래서 김밥 한 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면은 저는 이게 하루에 나오거나 일주일에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에 나오는 돈이라고, 한 달에 5원 딱 받아갖고 그 김밥 한 줄 사 먹으면은 다 끝났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국외로 간 경우는 만약에 일본으로 간다 그러면 일본으로 가는 뱃삭, 그다음에 배에서 먹은 밥값, 지급했던 의복, 그 비용을 다 월급에서 임금에서 공제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 탄광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곡괭이 사용료, 탄광 랜턴 사용료, 기숙사 숙박비 이런 것까지 다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통 1년치 임금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상 귀국을 하면 받을 돈이 없는 거죠. 이옥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한 끼에 강냉이 10알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걸로 한 끼를 때우고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밤이 되니까 이게 다 너무 배고픈 거예요. 몰래 이게 엎드려서 일본인 식당으로 가서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참외 껍질, 무껍질을 가져와서 수돗물에 씻고 그걸 이제 밤에 이제 다 같이 드셨다고. 그런 좀 배고픔이랑 그런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 분들도 많이 있으셨다고 할머니들이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잡히면 정말 그 호된 폭행과 이런 폭력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이 선호수 할머니께 그런 질문을 좀 드렸어요. 당시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이 부모님은 보고 싶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그 고통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서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게
일단 그 공장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그냥 이렇게 고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감옥 같았다. 이 공장은 마치 정말 감옥 같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일제 그리고 지금도 일본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당시에 미개했던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민지 지배도 합법이고 당시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행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 법으로도 어린이 강제 동원은 불법이거든요. 당시 일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법도 어기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아이들을 불법으로 데려다 쓴 거예요. 뭐 모집이나 관알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뭐 일본 우익이나 우리나라 극우 성향의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름은 동원 알선이지만 사실상 그때는 조선 총독부가 각 지역별로 몇 명을 동원해야 되는지 할당을 했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관공서는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 집에서 누군가는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면 당장 식구가 굶어 죽으니까 8살짜리, 9살짜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만나봤던 할머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납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공납을 낼 그 집에 충분한 쌀이나 곡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절대 이건 역시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8살, 10살 여자아이가 자발적으로 부모 떠나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돈벌이였다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학자들은 이 할머니들의 말에 대해서 이런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저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아니면 혹은 기억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때 끌려가서 정말 이 같은 일을 당해봐야지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알지 정말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인륜을 저버린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피해 지원을 해외 강제 노동자들에게 이제 국한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만나봤던 이 황부영 할머니 빼고는 다 국내 공장에서 이렇게 강제 노동을 당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사실 이분들한테는 그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로 동원됐기 때문에 해외에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우리나라 지원법을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국내 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나마 다행인 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돈으로 충분히 생활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릴 당시에 굉장히 힘든 그 노동에 시달려서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병원비로 쓰시기에도 충분히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강제 동원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땅이 있어서 쌀을 일본에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강제 동원되지 않았고 대부분 땅이 없고 그래서 쌀을 공출로 제공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강제 동원돼서 공장에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이 한반도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거대한 군수 공장인 거죠. 쌀을 바치거나 철광석을 바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난하셨던 분들이 많이 끌려갔잖아요. 지금도 가난하세요. 일부는 기초수급자시고요. 일부는 약값이 없으셔서 저희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좀 약값 좀 이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할머니분도 계셨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분들의 증언과 이분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당당하게 이런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자료가 좀 먼저 만들어지고. 만나뵈니까 왜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되셨냐 물어보니까 난 너무 얘기하고 싶었다고, 난 너무 답답해서 내가 겪은 이 얘기를 꼭 이거 알리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너무 늦게 찾아뵌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정작 우리나라조차도 이런 과거에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서 어떤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 생각하고 싶다. 왜냐하면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괴로우니까.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난징 대학살 피해자들 아직까지 찾고 있고, 이스라엘도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피해를 입은 그분들 아직까지 접수받고 있거든요. 반인권적인 그런 전쟁 범죄 공소시효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비판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나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